우리나라의 다른 전자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계식이 아니라 전자식으로 다 이미 이동을 했기 때문에 MNCC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 한 개에 한 1000개 들어가고요. TV에 3000개, PC하고 노트북에 한 1000개에서 2000개. 옛날 자동차가 한 3000개에서 5000개 들어가요. 네. 전기차가 15,000개 이상 들어갑니다. 얼렁뚱땅 기업사,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그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 삼성전기의 2배 레버리지 ETF를 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외국인이 삼성전자는 알아도 삼성전기를 어떻게 알아? 전자 잘못 실수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삼성전기에 대한 관심도 어마어마하게 뜨겁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얼렁뚱땅 기업사, 바로 삼성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영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기. 네. 이야, 장난 아닙니다. 예. 올 상반기에 가장 뜨거웠던 주식이 네. 삼성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삼성전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네. 주식만 뜨겁게 이해하지 말고 좀 어떤 회사고 어떤 경쟁력을 지금까지 갖추게 됐는지 그 네.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나요, 전기는? 삼성전기가 시작될 때는 이 앞서서 삼성전자가 먼저 시작된 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작된 다음에 이 부품들을 이제 가지고 와야 삼성전자도 뭘 만들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삼성전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시작할 때 기술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 기술이 없으면 우리는 뭐 어딘가 가서 또 기술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또 일본입니까? 예, 또 일본이에요. 네. 예, 그래서 삼성전기 홈페이지를 딱 가 보시면 삼성산요 파츠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파츠네요. 부품사네, 예, 부품사. 부품사라는 걸 아유 이제 처음부터 뭐 박아놓고 시작했는데 그러면 왜 하필 삼성과 뭐 다른 데도 아니고 네. 산요인가? 이게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그 삼성전자가 1969년에 삼성산요 전기를 만들 때 삼성전자, 산요 전기, 네. 스미토모 상사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산요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 합작사를 가지고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흑백 TV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자 제품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산요 전기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삼성 산요 파츠가 되는데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부품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전량 수입하는 거에 가까워요. 그럼 그때 삼성전자는 그냥 예. 조립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조립에 가까운 거죠. 부품을 수입을 해서 조립에 가깝게 했었고 예. 그러다 보니 기술이 없고 부품을 만들 기술이 필요해서 산요와 스미토모와 함께 부품사를 합작사로 만든 예. 거고. 전기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게 삼성 산요 파트가 되는데 삼성 산요 파츠가 만들어질 때는 이제 만들어진 삼성 산요 전기, 일본 산요 전기, 일본 산요 무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가 합작해서 다시 부품사를 만들었는데 네. 이렇게 된다 한들 기술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배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사람들이 한 번도 이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숙련공도 없고 기술도 없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잘하는 게 뭐예요? 빨리빨리. 네.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대만 산요에 5,000개의 튜너를 이제 처음으로 수출을 OEM으로 첫 수출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빠르빨리 성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한국 경제 자체가 성장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뭔가 잘 되려면 삼성전기도 같이 잘 나가게 되는 네. 이런 부품사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산요라는 이름이 빠져요. 삼성전자 부품이라는 회사로 변모하게 됩니다. 산요가 빠지고 그때 그럼 네. 지분도 막 빠지고 했던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산요와의 관계가 여기서 완전히 다 깨진 건 아니고 우리가 기술 내재화를 하겠다.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겠다. 이게 정부의 방침도 있고 삼성 네. 스스로도 이제 그런 산요라는 이름을 좀 빼고 삼성 나름의 회사로 만들어 나가겠다 하고 실제로 이 부품 그 인수가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거는 1983년쯤 돼서야 완전히 이제 산요 전기가 삼성전자 부품 지분을 다 빼게 됩니다. 이름은 먼저 빼고 네. 지분은 차츰차츰 빼고. 예. 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
정리가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부품사. 네. 그러면 뭐예요? 삼성전자 밑에 완전히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걸 할 여력이 별로 없어 보이고 좀 없어 보이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게 1987년에 이제서야 삼성전기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이 이름을 여러 차례 바꿔요. 네.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만들 때는 아주 작은 협소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게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하다 보면 좀 사업을 다각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름 자체가 주는 촌스러움도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도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기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다른 데서도 굉장히 비슷한 일이 나오는데 이 전기는 우리가 말하는 일렉트릭 3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전자기기예요. 아, 전자기기. 네네. 그래서 한자가 달라요. 아, 네. 그래서 영문으로 보면 일렉트로 메카닉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기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산유는 빠지고 네. 삼성은 이제 삼성 나름대로 전기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이제 엄청나게 엇갈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사실 이 기자님이랑 저랑 네. 세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 안 납니다. 교수님 워낙 산요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산요라는 회사를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저도 있죠. 왜냐면 제가 학창 시절에 산요 배터리를 엄청 많이 썼었어요. 모든 워크맨은 산요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예, 맞아요. 그만큼 산요라는 회사도 배터리의 강자였었어요. 네. 그리고 가전 시장에서도 상당히 강자였기 때문에 한때는 뭐 파나소닉, 소니 이런 데하고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제 이 회사가 몰락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파나소닉이 인수를 하고 파나소닉도 인수했는데 네. 뭐 별 볼 일이 없네. 예, 잘 안 되네. 그러다가 이제 2008년 리만 사태 때 이 산요 가전 부분을 아예 다 떼어가지고 네. 어디에 넘겼을까요? 중국일 것 같아요. 대체로 같은 흐름을 가죠. 예, 하이얼이 인수를 하게 하이얼이 됩니다. 인수했군요. 네. 근데 이 지금 파나소닉에 제가 팔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배터리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파나소닉이 뭐 잘해요? 배터리요. 그 기술이 또 산요 거였었어요. 산요에서 또 키웠던 그 기술이 가게 돼요. 지금 그럼 파나소닉이 어쩌면 테슬라에다 납품할 수 있는 것도 산요를 인수했던 영향도 분명히 있었겠네요. 그게 100%는 아니겠지만 네, 그렇죠. 그런 기술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특히나 산요하고 파나소닉은 특수관계예요. 그래요? 처남. 예, 이 마쓰시다가 이제 파나소닉 설립한 이제 마쓰시다였잖아요. 이름이. 네. 이 마쓰시다의 설립자하고 이 산요 설립자 이후의 토시오 이게 네. 처남 매부 관계인데 이 마쓰시다가 훨씬 컸죠. 잘 나가다가 예전에 뭐 전범이다, 뭐 네. 이제 전쟁 중에 참여했다 이러면서 이런 비난을 받게 되니까 이제 그걸 다 떠안고 이 산요 설립자 이후의 토시오가 그걸 떠안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요. 네. 근데 이제 가족인데 물러나게 됐잖아요. 네. 자기가 책임질 일을 이제 껴안고 물러나니까 그러면서 나가면서 가져간 게 공장 하나 가져가고 네. 파나소닉에 OEM으로 납품하는 거 가져가서 만든 게 처음에 시작이 산요예요. 그렇게 됐던 예. 게. 그래서 그 산요가 이제 커지면서 네. 삼성이 일을 하게 될 때 산요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제 이 삼성 산요 전기 삼성 산요 파츠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산요는 이제 나중에 파나소닉으로 가게 예. 되고 삼성은 승승장구해서 지금 잘 나가게 되는 네네. 엇갈린 운명에. 예. 근데 아무래도 부품사다 보니까 전자의 성장에 어떤 그 후광 효과가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삼성전자의 성장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했는데 요 한 대만 바라보고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죠. 아무리 삼성전자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네.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한 군데만 납품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생산성도 나오기가 어렵고 효율성도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목표를 만들기를 세계적인 종합 부품 메이커가 되겠다. 네. 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사실은 그 삼성전자를 만드는 그 삼성그룹의 파운더라고 할 수 있는 이병철 회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다고 해요. 우리도 세계적인 부품사가 필요하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980년대 뭐 부품 연구소도 만들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만드는데 그럼 처음에 삼성전자한테 납품할 때는 뭘 했겠냐는 거죠. 뭐 했어요? 뭐 지금 잘하는 거 그때도 했어요. 그러니까 세라믹 컨덴서, 뭐 네. 오디오 부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 가면서 1985년쯤 되면 전자 부품 업체
최초로 1억 불 수출 탑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긴 하지만 네. 자체적으로도 부품 업계에서는 좀 앞서 나가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하긴 있을 것 같아요. 본인 관계사에만 납품하는 걸로 이렇게 커다란 성장을 이룬 기업을 사실 저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계도 보면 아, 네. 한 군데만 처음에 시작했다가 네. 다른 데도 다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사이즈가 커지고 구매 경제가 맞춰지고 그렇게 할 때 더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길을 걸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삼성전기가 만약에 삼성전자에만 오로지 납품하는 그 올리벤더로만 예. 했다면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고 이미 이제 생명력이 없어졌거나 그랬을 거고 예, 자회사로 끝났겠죠. 대신 뭔가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그 전자업체들에게 예. 부품을 납품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네. 그럼 지금 우리가 가장 핫하다고 하는 MLCC는 도대체 예.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세라믹 컨덴서라는 걸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컨덴서가 그 소위 말하는 MLCC의 이 싱글 레이어라고 네.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MLCC라고 하는 게 멀티 레이어 세라믹 커패시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앞에 멀티가 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멀티가 붙기 전에는 이제 싱글 레이어로 아. 그걸 계속 하다가 이제 이게 첨단 제품들이 계속 나오면서 작아져야 되고 네. 많은 것들을 이제 그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멀티 레이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멀티 레이어를 1986년부터 제대로 양산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디램하고 비슷하네요. 한 장만 쓰다가 도저히 그렇죠. 안 되겠으니까 예. HBM으로 쌓아 올린 예. 것처럼 커패시터도 한 장만 쓰다가 네. 안 되겠으니까 여러 장 쌓아 올려서 멀티 레이어가 된 MLCC. 저 MLCC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전기를 보낼 때 일정하고 깨끗하게 이제 미세하게 네. 그 안정적인 전압으로 계속 보내줘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MLCC가 필요한 건데 이 커패시터가 사실은 엄청나게 모든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라디오, TV 뭐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시겠지만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그래요. 그 광고 중에 네. 사금 나오는 광고 있어요. 사금. 혹시 요거 아래에 있는 요겁니까? 삼성전자 부품에서 네, 사금이 나온다? 예, 이겁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저 이제 사진에 보시면 그 MLCC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보여주는 하나는 이제 크게 구조를 네. 확대한 그림이고 그 밑에 보면 사금이 나온다는 광고를 낸 적이 있어요. 원래 B2B 기업은 사실 소비자 광고를 낼 유인이 적어요. 근데 이런 광고를 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 MLCC 만들 때 그 도금 처리를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간섭도 막아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도금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안에 소위 말하는 귀한 금속들이 들어가요. 네. 예, 귀한 금속들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약간의 사금 같은 성분이 있는데 그거 플러스 우리가 이 정도로 고부가 가치의 획기적인 제품을 만든다. 이게 네. 거의 금싸라기 같은 제품이다. 금싸라기 같은 제품이다. 그 말이 이해되네요. 예, 네. 그래서 황금 산업이다. 그렇게 해서 저런 광고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처녀 출하라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옛날엔 이 단어 좀 썼었어요. 예. 요즘 친구들은 이런 말을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약간 이게 그 불편하게 들리는 분들도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즘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첫 출하를 이제 이 처녀 출하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게 보시면 그 앞에 되게 고전적으로 뭔가 그 고사상. 축하하는 고사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요즘은 이게 어디에만 남아 있는지 아세요? 건설 현장? 건설 현장도 있고 영화 시작할 때. 영화 시작할 때. 때 약간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 이제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뭘 하길래 저 정도로까지 사진이 남아 있고 저런 행사를 치렀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게 그 멀티 레이어 보드예요. 네. 다층 회로 인쇄 회로 기판 우리 이제 회로 기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MLCC만 하는 게 아니라 회로 기판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근데 그것도 다층으로. 네, 그래서 이게 1991년에 미국의 시게이트사에 네. 처음으로 출하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게이트 예, 맞습니까? 그 시게이트가 HDD 지금은 HDD 예. 만들고 있는. 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 시게이트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하드디스크 HDD 드라이브 제조사였던 거예요. 네. 전 세계 1등이었어요. 그런 기업에 납품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예. 얘기겠네요. 그만큼 기술력도 올라왔고 품목도 이제
우리에게 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품목도 확실히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고부가 가치이기도 하지만 기술의 집약체잖아요. 네. 기술의 집약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품질 관리가 그 정도로 돼야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비슷한 제품을 네. 일본이랑 똑같이 만들어. 그래서 더 싸. 네. 그렇게 파는데 뭔가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면 네. 품질 관리가 문제가 있었어요. 수율이 안 나온다든가 품질에 문제가 된다니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뭐가 있냐면 뭐 불타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있었죠. 화형식 있었죠. 예, 네. 그게 뭐냐면 불량품 우리 다 태워. 네. 그래서 이때가 나온 게 이제 90년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그렇죠, 그렇죠. 우리 품질 경영 간다. 다 바꿔. 예. 그거죠. 예. 네. 그리고 뭐 로고도 바꾸고 뭐 회사에 이런 것도 바꾸고 뭐 이러면서 품질 경영을 이제 위주로 하면서 아무래도 미국을 한번 뚫었다라는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거든요. 이때부터 더 공격적으로 이제 해외 진출을 시동을 걸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중국에 가서도 이제 현지 생산하고 동남아에서도 하고 뭐 유럽, 멕시코 이런 데까지 다 진출하면서 네. 세계로 뻗어 나가는 이제 계기가 되죠. MLCC 그다음에 MLB 같은 예. 거 또 다른 품목도 있었을까요, 이게? 원래는 이제 뭐 오디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각종 다양한 부품들을 만드는데 네네. 그 중에 이제 돈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점점 빼기 시작하고 새로 나오는 품목들,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는 뭐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이런 정도로 이제 계속 그 산업의 메인 그 제품이 바뀌어가면 삼성전자의 메인 제품이 바뀌어가면 거기에 맞는 부품으로 계속 바뀌어가요. 근데 아시겠지만 부품사가 요구하는 걸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네. 우리가 이 정도까지 갔으니까 이걸 써봐 이렇게 갈 수 있는 관계도 되죠. 애플의 아이팟에 낸드가 들어간 것도 우리가 제안해서입니다. 예. 네, 그런 거죠.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 주는 걸 받아서 했지만 내가 네. 기술을 쌓아서 야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넣어보면 니네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겠니? 네. 라는 관계로 이제 점차 나가는 거죠. 사실 이 MLCC가 우리가 아는 전자제품에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새로 추가되는 품목들이 있는데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자동차도 어차피 반도체 다 쓰고 전기 다 쓰니까. 예. 네. 요즘 자동차에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나온 자동차에도 다 전자장비가 있긴 있어요. 지금만큼 집약돼 있지 않았을 뿐이지. 네. 그래서 삼성전기도 이제 자동차 부품으로 확장을 하게 되기는 하는데 네. 그럼 삼성전기가 갑자기 자동차 부품을 혼자 없는데 자동차에다 막 넣어야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 리는 없죠. 네. 이건희 회장은 또 자동차 한번 해보고 싶은 꿈이 되게 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삼성 자동차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아있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을 할 때 사실 삼성 전기도 자동차 부품으로 확장을 해요. 동시에. 예. 네. 그리고 삼성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 산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본 투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네. 지금은 전기차니까 훨씬 적지만 내연기관차는 부품 수도 훨씬 많거든요. 네. 한 2만 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그 고영경 교수님이 해주셨던 게 SK 하이닉스였잖아요. 근데 정주영 회장은 삼성이 반도체로 고마진을 가져가는 걸 보니까 부러워서 현대전자를 만들어서 반도체를 하셨고 삼성 이건희 회장은 그 정주영 현대가 자동차가 잘 되는 걸 보니까 또 자동차도 하고 싶고. 뭐 개인적인 성향 자체도 자동차를 엄청 네. 하고 싶어 하셨다라는 뭐 얘기는 있지만 그 그룹사 간의 그런 경쟁심도 상당히 강했던 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이 경쟁심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삼성 자동차를 시작해서 이제 자동차 부품으로 하면서 뭐 모터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네. 근데 삼성 자동차가 안 됐잖아요. 잘 안 됐죠. 네. 심지어 거기에 그 출자도 많이 했어요. 한 6% 정도 출자를 했고 지급 보증도 서줍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 자동차가 꺾였을 때 같이, 삼성 네. 전기도 타격을 엄청 많이 받기는 받아요. 심지어 지급 보증까지 했으니까. 가장 큰 타격이 있었던 시점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환위기쯤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래 사업도 약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네. 뭐 전자 부품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산업이 위축될 때 같이 위축되는데 삼성 자동차가 꺾이면서 직격탄을 맞기는 하는데 이 97년 위기 전까지 삼성 전기 매출이 1조고요. 오. 수출 10억 달러 이상을 하면서 정말 잘 나갔던 회사예요. 네. 그걸 많이 했네요. 예. 네. 그러니까 알짜배기 회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알짜배기 회사니까 자동차 만들 때 돈도 많이 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자동차가 잘 되면 니들도 잘 되는 거 아니니? 네.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자동차 사업이 완전히 포기가 된 이제 99년이에요. 그때 그래서 수백억 손실을 입기는 하는데 될 회사는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잘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손실을 떠 안 하던 것이 네. 아주 존폐 위기까지는 가지 않아요. 일정 정도 그냥 손실을 본 정도였는데 우리가 이 외환위기를 겪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IT 붐이 불어요. 그러네요. 아, 그러면 그 부품을 그렇게 잘하는 곳에는 호기가 찾아왔겠네요. 예, MLCC, 뭐 PCB, MLB 뭐 다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휴대폰 시장이 열렸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시장이 오죠. 그러네요. 삼성전기는 이때부터 쫙 성장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손실을 대거 반영하고도 이 정보통신 부품, 뭐 반도체, 기파, 뭐 보드 이런 거 하면서 영업이익 경상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뭐 완전히 커지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잘 되는 기업들이 대부분 저 시기 때 살아남으면 반드시 굉장히 큰 어닝을 봐요. 하긴 지금까지 몇 개의 기업을 그러니까 수많은 기업을 해주셨지만 그 기업들도 보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그 수출로 눈을 돌리게 되고 예. 수출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경기가 다시 좋아질 때는 예.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일들을 정의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어디였었죠? SK하이닉스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반도체도 그랬었고,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아시아 금융 97, 98은 아시아 금융위기예요. 네. 세계 전체가 망한 게 아니에요. 네. 아시아가 타격을 많이 받고 우리가 심각하게 외환 문제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전 세계 경제가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T 붐이 불 때 같이 확 타오르면서 회사들이 잘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손실을 떠안을 일도 없어. 그러면 앞으로 수익이 더 많이 날 부품에만 집중하는 거죠. 진짜로 고부가가치 제품에만 집중을 하고 네. 예전에 안 됐던 거 이런 걸 다 버리게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3대 전략기술, 8대 제품. 우리 여기에 몰빵한다. 그게 뭐예요? 3대 전략기술과 8대 제품 뭘까요? 뭐냐면 소재, 고주파, 광학. 네. 그리고 8대 제품이 기판, 칩의 부품, 뭐 MLCC 이런 거, 네. 디지털 튜너, 네트워크 모듈, 모바일,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LED, 광 모듈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아, 그 시대가 딱 열렸으니. 예,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디지털 기기에 들어가는 예,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카메라 모듈 같은 것도 제가 그 사진 하나 넣어드린 게 있거든요. 네. 이게 비디오로 이제 유튜브에 비디오 클립이 있어요. 동영상이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런 거 3대 전략기술 8대 제품에 집중을 하면서 쫙 늘려오는데 MLCC는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는 거죠. 네, 막 이렇게 한없이 작죠. 작아지는 지금 거죠. 손가락에 보이는 요 예. 먼지 같은 게. 예. 그리고 카메라도 잘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우리 이제 벽돌 같은 폰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점점 작아지면서 카메라 성능도 엄청 좋아지고 그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 그 폰 선택할 때 기준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카메라 모듈도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폴디드 줌이라고 해가지고 네. 똑같이 잡아도 뭐 확대하거나 줌으로 당겼을 때 잘 되는 그 기술 자체가 이제 폴디드 줌이라고 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거죠. 예, 저렇게 훨씬 해상도도 좋고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용도 더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5G 이런 부품 개발까지 이렇게 쫙 이어져 오는 연장선상이 네. 이때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시대의 흐름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거를 그냥 딱 구분을 해서 예. 집중할 것만 그냥 엄청 팠군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쌓은 기술력이 어쨌든 있잖아요. 연구소도 만들고 뭐 삼성전자가 발전할 때 전자 부품도 같이 가야 되니까 그만큼의 기술력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네. 그 기술력 중에 야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 갖고 있고 앞으로 잘 되고 세상의 흐름이 바뀌었다. 이런 프로덕트가 된다. 거기로만 딱 집중한다.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어진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삼성전자도 잘 됐고 우리나라의 다른 전자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기계식이 아니라 전자식으로 다 이미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MLCC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MLCC가 스마트폰 한 개에 한 1,000개 들어가고요. 네. TV에 3,000개, 컬러 TV 3,000개, PC하고 노트북에 한 1,000개에서 2,000개. 자동차에 도대체 몇 개 들어가는 겁니까? 전기차 되면. 옛날 자동차가 한 3,000개도 5,000개 들어가요. 네. 전기차가 15,000개 이상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개수도 많아지고. 근데 요즘엔 또 이제
워낙 들어가는 데가 많다 보니까 물량을 공급받기가 어려운 상태잖아요. 예. 쇼티지 나잖아요. 예. 그럼 가격도 올라가고 예. 개수 늘어나고 가격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P와 Q의 전쟁에서 P도 오르고 Q도 올라가는. 이런 아름다운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더 대박이 터졌어요, 이제. 네. 지금의 삼성전기가 이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여기서만 끝났으면 이 정도까지는 이제 예상 가능한 범죄예요. 네. 뭐가 나오냐면 AI 서버 하나에 2만 개 넘게 들어갑니다. 잠깐 서버는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 센터 이제 이미지 봤을 때 이렇게 있는 거는 그건 아니고 요만한 게 합쳐져서 렉이 되고 렉이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데 요만한 거에 28,000개. 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까지는 대박이었어요. 네. 그냥 초대박 정도까지도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하이퍼 울트라 초대박인 거예요. 그러네. 괜히 이런 게 된 게 아니네요. 만약에 예. 위기 당시에 제대로 된 품목을 선택하지 못했다면 또 지금과 같은 일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범용에만 계속 집중을 했더라면 네. 그냥 저가형 양산 체제로 가는 것에서 끝났을 수가 있는데 이제 세계적인 기술하고 격차가 분명히 있었어요. MLCC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있는데 이제 그걸 계속 좁혀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MLCC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했던 그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얼마나 삼성전기의 시장 점유율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전에 신문 기사에 나온 걸 제가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왔는데 2023년 기준이 왼편이고요. 네. 그리고 2026년 기준이에요. 2026년. 예. 네.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4%에서 13%로 점프한 거예요. 그러니까 4%였을 때를 생각해 보면 네. 그만큼 기술의 격차, 시장 점유율의 격차가 있었어요. 그걸 열심히 쫓아와서 13%까지 만들었고 지금은 더 열심히 쫓아온 상태가 된 거예요. 18%까지 높아진 상태. 예. 그러면요, 교수님. 우리 삼성전기가 이 정도까지 높아졌는데 문득 표를 보다 보니 여전히 무라타가 40% 이상입니다. 예. 도대체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무라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예.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기의 주가의 흐름은 무라타 제하고 같이 간다고 네. 늘 들으셨을 거예요. 투자하신 분들은 알아요. 어떻게 무라타는 저 압도적인 네. 예, 저 점유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삼성전기를 이해하려면 무라타를 같이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라타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오늘은 얼렁뚱땅 경제사 속의 얼렁뚱땅 경제사 무라타 이야기까지 예. 펼쳐집니다. 네. 예. 그러니까 무라타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잘 나가는 기업들은 한 다 100년 이상 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거에 비하면 무라타도 약간 젊은 편에 속해요. 몇 년 됐길래요? 1944년생이에요. 어리네. 상대적으로 어립니다. 예, 어리네. 저희 부모님보다도 예, 늦게 태어났어요. 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은 기업인데 무라타를 이야기하면 일본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고 항상 수식어로 붙어요. 모든 제품에는 무라타가 있다. 우리가 MLCC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네. 모든 전자제품에 MLCC 들어간다. 있다.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모든 제품에 무라타가 있고 그리고 뜯어보면 핵심 부품은 알고 보니 다 무라타 거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전자산업, 전자부품 업계에서는 일본에서만 지존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존에 해당하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라타 시작부터 MLCC는 당연히 아니었을 거고. 그러면 시작은 뭘로 했었어요? 예, 이 회사 이름이 무라타는 건 이걸 만드신 분이 네. 아키라 무라타라는 분이에요. 네. 이 아키라 무라타라는 분은 이제 교토 출생이시고 고등학교 때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학교를 중퇴를 했대요. 네. 예, 근데 이제 집이 원래 일본은 왜 이제 가업이 항상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업 중에서 중퇴를 하고 뭐 이제 아버지 도자기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야 이렇게 남들이 다 하는 도자기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네. 특수 도자기를 해야 되겠다. 도자기의 특수라고 하니까 갑자기 세라믹이 떠오르는데 그렇죠. 이 연결된 거 우리가 맞습니까? 계속 말했잖아요. 세라믹 컨덴서. 네. 그게 커패서티. 그게 MLCC가 되는 거다. MLCC가 그거다. 거기 멀티만 붙으면 MLCC다. 네. 그래서 내가 컨덴서를 하는데 이 세라믹 컨덴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 근데 도자기를 한 집안이잖아요. 네. 근데 이 컨덴서를 만들 때 세라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잘 구워야 돼요. 온도 잘 맞춰서 네. 잘 뽑아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작지 않았어요. 그때는 콘덴서가. 근데 이 집이 도자기를 하다 보니까 그 가마, 석탄 가마, 가스 가마든 이런 거 가마 다루고 온도 맞추고 이런 데는 전문이 귀신이었겠네, 귀신. 네. 거기에는 이제 능력이 있었던 집안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뭐 티타늄 산화물로 뭐 이제 세라믹 커패시티를 만들고 뭐 이런 거를 하면서 했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확실히 경제가 빨리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1940년대부터 뭐 라디오 만들 때 MLCC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 생산을 했던 거예요. 아, 세라믹을 워낙 잘 하다 보니까 세라믹 네, 커패시티를 할 수가 있었던 네. 거고. 아. 그런 수요가 이제 라디오 붐이 네. 불면서 그렇죠. 라디오에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일본이 우리보다 이제 전자제품들이 훨씬 더 빨리 들어가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아.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하면서 뭐 석탄 소송 기술도 도입을 하고 뭐 이런 기술 저런 기술을 막 다 도입을 하는데 항상 수요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또 수요가 없을 때는 그냥 뭐 다른 제품들도 만들어 가면서 약간 벤처기업 느낌으로 시작을 해서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사실 이 시점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실시간 가장 빠른 방식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건 라디오죠. 라디오였고 예. 그래서 이 시기에 라디오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본의 전자 제품 기업들은 네. 다 이 시기에 아. 라디오하고 뭐하고 했던 그렇죠. 기업들이 지금까지 다 살아남았고 그때 기술을 축적했던 것인데 그중에 그런 대기업이 아니면서 자기 개인 기업으로 네. 시작을 해서 이렇게 키워온 회사들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오히려 완제품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부품을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 부품으로 일본에서만 한 게 아니라 뭔가 해외로 나가게 된 계기도 따로 있어요? 이제 사실은 그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진출이라기보다는 자국 내 수요를 다 커버하는 데 바빴어요. 왠지 왜냐면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일본이 안 좋았지만 전쟁 이후에 또 급속하게 다시 네.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재건할 때 가전제품 만들고 TV 만들고 다 해야 되는데 뭐 다 MLCC는 필요한 거죠. 네. 커패시티는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도자기에서 쌓은 기술력이 전자제품 붐과 재건을 만나면서 제대로 대박이 한번 또 터진 거예요. 라디오만 하다가 예. 다른 것도 다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기에 다 들어가고. 그러면서 엄청 성장했군요. 예, 그렇게 엄청 성장을 하니까 이제 능력이 되고 기술이 돼. 그러면 이때부터 사실은 일본 전자 회사들은 다 해외를 나갑니다. 일찍 나갔어요. 네. 예. 그러면 이 회사라고 뭐 안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60년대에서부터 이제 해외 진출을 하고 그리고 1973년이 되면 미국 조지아에다가 현지 법인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현지에서도 영업과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70년대 되면 뭐 이제 기가필이라든가 통신 장비에 네. 들어가는 이제 소형화된 제품 부품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때 벌써 한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초소형화된 MLCC를 개발하는 데 앞서 나가죠. 근데 교수님 준비해 주신 사진 보니까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게 옛날의 MLCC예요? 예, 제일 처음 뭐 만들었던 MLCC는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세라믹 컨덴서. 이게 예. 세라믹 컨덴서예요? 예. 아, 이게 옛날 세라믹 컨덴서. 예. 그리고 이제 요런 포장을 넣어가지고 팔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요렇게 가내 수공업에 거의 가까운 요런 데서 만들다가 공장을 세워서 옮긴 게 그 밑에 후카 공장이라고 만들어진 게 이제 장사 잘 돼서 네. 공장 세워서 이전한 거죠. 요랬던 세라믹 컨덴서가 다음 사진을 보면 요렇게 작아진 거죠. 요렇게 바뀌. 예. 아,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근데 무라타도 사실 그 아시아 외환위기에 일본의 그 여파는 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일본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하고 동남아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는 이제 85년 플라자 합의 네. 이르면서 이제 그때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얘네 이 매출이고 그 빨간색 선 네. 보이시죠? 이게 영업이익률이에요. 이익률이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80년대부터 거의 현대까지인데 15% 밑으로 이익률이 내려가는 시점 많지 않네요. 영업이익률이 엄청나죠. 엄청난 기업이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라타를 이제 막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지만 무라타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모든 전자제품에 무라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영업이익률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던 거고 네. 그나마 한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번 뚝 떨어진 시절이 여기 있죠.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가 보네요. 예, IT 버블 붕괴했을 때. IT 버블 붕괴했을 때, 그러니까 이쪽이군요. 이때는 이제 막 쫙 한국이 IT 산업이 이제 쫙 올라가면서 삼성전기가 쫙 성장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무라타도 그런 성장의 시기가 있었겠죠. 네. 같이 시기가 올라갔지만 IT 버블이 붕괴될 때 이제 막 늘려놨던 것이 확 꺼지면서
그렇죠. 위기가 왔어요. 네. 근데 실적이 둔화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자아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성찰. 예. 네. 그래서 조직 풍토 개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야, 그래서 뭐 때문에 잘못됐는지 얘기해봐. 그랬더니 뭐 이 얘기 나오고 저 얘기 나오고. 그런데 좀 특이하지 않아요? 아니 IT 붐이 꺼져서 그랬는데도 자기 성찰을 해요. 근데-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네. 예. 다른 일본 기업 같으면 네. 그런 걸 만들어 놨다고 아래에서 현장이라든가 네. 내부 직원들이 막 회사가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이런 말을 과연 하기가 쉬웠을까? 그 관료주의가 센 일본에서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이 회사의 독특한 측면이에요. 문화가 다르네요. 예, 문화가 달라요. 그 뒤에서 한번 제가 또 나중에 이런 회사들만 모아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조직 문화 개선 사업을 시작해요. 네. 야, 우리 이렇게는 안 돼. 우리 바꿀 거 다 바꾸고 뜯어 고칠 거 뜯어 고쳐. 그래서 역시 이 회사도 야, 돈 안 되는 거 좀 버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제품들이 잘 될지 네. 세상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도 여기로 간다. 그래서 똑같이 스마트폰 통신 모듈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제품이 바뀌는 거에 따라 우리도 거기에 집중한다라고 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때 또 굉장히 위기 의식을 많이 느꼈던 게 한국이 쫓아오고 중국이 대량 생산을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우물만 파서 잘 되는데 네. 한우물을 파더라도 남들이 쫓아올 수 없는 지경에 가서 우물을 파야 네. 제대로 파서 해야 이런 높은 영업이익률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영광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업 다각화를 조금 해요. 그래서 2017년에 소니 배터리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하고 네. 그리고 뭐 병원 솔루션, 뭐 헬스케어 이런 부분으로도 좀 진출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꺼지다가 다시 올라온 게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의 붐도 있었고 네. 뭐 전기차, 뭐 전장 이런 거. 그러니까 거의 지금 얘기 들어보면 삼성 전기가 갔던 길과 비슷해요. 무라타가 간 길이 틀리지 않아요. 어. 거의 완벽하게 일치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만 AI 붐 불어가지고 서버 하나에 네. 28,000개 들어가는 걸 우리만 누리겠냐고요. 무라토도 같이 누려야죠. 네. 무라타가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거죠. 일단 시장 점유율 자체가 크니까.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MLCC 최첨단 MLCC 안정된 생산 네. 압도적인 성능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라타기 때문에 무라타의 주문이 훨씬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저처럼 일본 제품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되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런 세대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면 일본 그런 가전기기 그 브랜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디가 있는지 다 따져보면 대만, 뭐 중국 이렇게 다 팔려 나갔었거든요. 네. 소니도 지금 소니 뮤직 말고 뭐가 있습니까? 뭐 소니 없어요, 잘. 뭐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 이미 예, 있죠. 예. 근데 뭐 산요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 저도 어렸을 때 그 산요 제품들이 되게 좋은 제품이었고 그거 말고도 다른 기업들도 다 없어졌는데 무라타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1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무라타만의 전략이 굉장히 각광받았던 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얘기하신 기업들 뭐 도시바도 갖고 맞아요. 도시바도. 산요도 반도체 했었어요. 네. 잘 나가던 반도체 회사였어요. 샤프도 없어졌어요. 예, 샤프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파나소닉도 옛날 같은 위상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무라타가 살아남았는데 이제 무라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넘사벽 기술력이에요. 그러니까 무라타의 원래 회사의 철학 자체가 가격 경쟁을 하지 않는다. 네. 우리는 가격이 아니라 남들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시장을 지배하겠다. 그래서 R&D도 계속 열심히 하고 그리고 회사의 원하는 바가 우리가 이제 뭐 한국은 초격차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여기는 독창성. 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사 분위기가 좀 다르다. 네. 우리는 유니크한 독창성을 지향하면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간다. 그래서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뭘 하냐면 소재도 우리가 만들어. 그리고 이 세라믹 이게 굉장히 작은 데 안에 여러 가지 미세하게 적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재 배합도 남다르게 해야 되고 소재 고르는 것도 남다르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고온에서 이 소성한다고 이렇게 굽잖아요. 네. 예, 이런 기술이 이 3단계거든요. 소재 배합, 초미세, 적층, 고온, 소성 이 3단계인데 이 3단계 기술 자체를 혼자 오롯이 압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무슨 기술인지 아무도 몰라요. 블랙박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따라할 수가 없겠네요. 네. 100년 동안 거의 80년 동안 굽는 거는 여기가 제일 잘했고 예. 원래 시작부터 구웠으니까. 소재도 우리만 배합하는 레시피가 있어. 아무도 몰라. 네.
코카콜라 배합 기술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고 완전 수직 계열화. 남한테 맡기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기술을 흉내내고 싶어도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술 감독, 네. 그다음에 개성 감독관 이런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를 계속 파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제가 개선 감독관이라고 했는데 이름 자체가 개선사예요. 개선사. 예. 그래서 이 사내 자격증이에요.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야, 요거 요렇게 최적화해야 되고 뭐 이런 걸 감리 감독하고 전문 인력도 계속 자체적으로 육성을 해야 돼요. 저는 그냥 약간 뭐 직함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직함이 아니라 네. 그 저기 자격증이라고요? 예, 사내 자격증. 사내 자격증.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갖고 있는 권한 네.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권위를 주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품질, 아까 품질 경영 얘기를 네네.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 품질이 무라타와 삼성전기 사이에 저는 직접적으로 모르지만 어쨌든 무라타의 품질 경영이라는 게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오냐면 이런 자기 자체적으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을 하다 보면 사실 그 과거에 가족 기업이 갖고 있었던 어떤 전통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라타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무라타가 기술 경영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대대로 창업자 이래 장남이 하고 그다음에 삼남이 이 경영자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삼남이 좀 트인 분이야. 틀렸다고요? 뭐가 그러니까 틀려요? 사상이 생각이 아, 열린 트인 분이에요. 분, 네. 그래서 이 츠네오가 이제 삼남인데 2007년에 사장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영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훨씬 더 높아지고 그리고 뭐 소니 아까 배터리 부분 인수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뭐 바디오 메디컬 인수 이런 것도 하고 하면서 2024년에 자기가 대표이사를 물러나고 회장직을 하고 전문 경영인이 들어옵니다. 가족 기업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긴 했지만 그게 굉장히 현대 들어와서네요. 예. 근데 사실 지분이 엄청나게 많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해 주신 대로 대를 이어서 뭐 100년, 뭐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이런 기술 개발을 하려면 이런 회사만의 저는 전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독특한 조직 문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네. 자기만의 경영 방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기업이 무라타 하나만 있겠느냐.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이런 걸 교토식 경영이라고. 교토식 경영. 네. 예. 그래서 제가 또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한때 한국에서도 이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이게 언제쯤일까요? 교토식 경영이라고 이제 2010년 초반? 네. 뭐 이럴 것 그쯤인 같아요.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교토식 경영이라는 책이 나왔고 한국에서도 우리 이런 거 바람 불면 뭐 식스 시그마만 바람 불면 우리 뭐 다 식스 시그마 지의 경영이야 뭐 이런 거 다 하고 맞아. 하잖아요. 교토식 경영을 배우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로 이 교토식 경영이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졌는데 교토식 경영을 했던 기업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남아 있어요. 무라타만 그런 게 아니라 교세라, 네. 후지츠, 음. 닌텐도, 호리바 네. 뭐 이런 회사들이 다 교토에서 태어나서 교토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교토식 경영을 하는 교토식 기업들이에요. 경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관료주의라든가 네. 윗사람에 대들지 못하는 문화라든가 이런 게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교토식 경영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간다예요. 네. 약간 반골 기질이 있다고 해야 되나? 남들이 하는 거 그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너가 기술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라타도 설립자가 자기가 이제 그렇죠. 네. 세라믹에 대해 기술자였잖아요. 기술자였잖아요. 기술자이고 그리고 자기가 오너이자 경영자이면서 다른 일본의 그런 자이바츠나 이런 데처럼 의사결정이 오래 걸리는 구조가 아니에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밀어붙이고 그리고 특화된 기술로 세계 1위를 지향한다. 네. 이거저거 다 하지 않고 이 기술을 우리가 제일 잘한다 그러면 거기서 세계 1등을 하자. 그리고 아까 회의할 때 그거 잘못됐어요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힘들 것 같은데 일본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예. 문화가 있다는 것도 신기했죠. 그런 네. 비판 정신, 네. 반골 기질도 있지만 조직 내에서의 비판 정신도 좀 살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원들도 어떻게 되냐면 관료주의에 찌든 게 아니라 자주적인 생각을 하고 뭐 자기 말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좀 더 어떤 팀워크라든가 내가 개발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예시가 하나 있어요. 네. 그 무라타만에 뭐가 있냐면 개인 연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개인 연구. 예, 그래서 뭐 책상 밑에 연구라고 이제 한글로 네. 번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개인 연구를 인정해 주는 게 뭐냐면 회사가 정한 프로젝트 말고 개인이 혼자 호기심이 있어서 네. 이걸 좀 해보고 싶어요. 하면 그걸 조직에서 용인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어디에도 이런 게 있었냐면 어디에 있을까? 구글. 3M에도 있었고 3M. 구글에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문화가 있어야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창의적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유니크함을 추구합니다. 그런 유니크함이 나오려면 애들이 이런 일도 할 수 있어야 네, 그게 연결된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일본의 재벌 같은 일본의 대기업들이 아니니까 이분들은 이 회사들은 뭐가 있냐면 은행 문턱이 일단 높아요. 은행 문턱이요? 예, 회사- 아까 벤처처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커지긴 커지는데 네네.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은행에서 일본은 은행 중심의 네. 네. 자본시장 구조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뭐 큰 투자도 해야 되고 막 이런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작은 데서 중간 사이즈까지 갈 때는 내 힘으로 커야 돼.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재무 관리를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항상 현금 흐름 같은 걸 꼭 챙기고. 예.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왔을 때 문을 닫을 일이 별로 없어요. 강하죠. 강하죠. 제가 이제 그 100년 장수기업 연구라든가 가족기업 연구를 하게 될 때 이 네. 장수기업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수적인 재무 관리예요. 그래야만 위기가 왔을 때 잘 버텨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불황에도 잘 가고 아까 그 영업이익률 보셨잖아요. 네. 아유, 그 기본이 높은 걸 15%. 쫙 아무리 안 좋아도 15%인데 너무 신기할 정도. 그래서 네. 자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30년 안에서 꼭 승부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 개발할 때는 야 100년 갈 거 이런 거 보고 한다. 물론 그런 기술 개발의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졌죠. 네. 빨라지긴 했지만 그 정도의 호흡을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는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나 한국 기업들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가족 경영의 폐해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네. 이런 시스템이 밀어붙여서 장기간에 투자를 하고 우리 왜 배 만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조선소 하나 만든 다음에 또 옆에다가 막 또 만들고 네. 그다음에 우리 정유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네. 석유화학 단지 만들면 옆에서 다시 또 파. 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대규모 플랜트가 아닐지라도 끊임없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무라타 제작소가 이 위상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뭐 좀 다르게 해석하자면 교토식 경영 네. 상징처럼 지금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무라타가 발전하는 과정과 삼성전기가 발전하는 과정이 거의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저는 약간 다르다고 느껴졌던 건 뭐였었냐면 삼성전기는 어쨌든 삼성전자의 부품을 납품하기 위한 회사로 설립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삼성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삼성 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뭔가 약간 수동적인 부품 납품업체로서의 그 모습을 갖고 있다가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전방 산업이 무너지면 후방 산업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방 산업의 의존도를 낮추는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전자기기 사업자가 우리의 고객이야라고 네. 해서 품목을 다변화하고 그런 식의 어떤 변화들이 지금의 삼성전기를 있게 만든 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너무 정확한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이 확대됐을 때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거든요. 네. 시장이 커져야만 사실은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길을 걸어왔다면 사실 한국은 후발주잖아요. 네. 주자이기 때문에 산료의 기술을 받아다가 하니까 시작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충분한 또 어떤 외적 조건이 네. 달랐던 부분이 있다면 무라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교토의 벤처회사 100년 된 벤처회사. 네, 교토의 벤처회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컸습니다. 네네. 뭐 이런 성장 스토리를 보여준 게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뭐 또 문화는 여전히 벤처스러운 문화를 계속 갖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특이한 거고요. 자, 요즘에 이제 그 인공지능 시대가 정말 계속 확장이 되면서 MLCC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가운데 전 세계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기업 무라타, 그 다음에 지금 거의 2등이지만 뭐 2등이지만 저는 좀 압도적인 그 시장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무라타의 아성에 이 정도까지 도전한 기업은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삼성전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얼렁뚱땅 기업사 오늘 삼성전기와 무라타에 대한 이야기 고영경 교수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